근데 제가 천안 일기예보를 봤더니 비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산 작은 거 하나 들고 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안 덥겠구나. 제가 더위에 조금 약한 체질이에요. 더우면 막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소르젠 진통제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근데 오늘 아직 안 먹었습니다. 네. 저 조금 늦었지만 3기에 관리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숙소는 이렇게 여기가 풀장이고 요 뒤가 숙소였는데 괜찮더라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을 아무튼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셨죠? 네. 제가 좀 맨날 뒷북 쳐요. 네, 아무튼 가신 분은 이제 다른 곳에 또 가시면 좋겠고 혹시 못 가신 분,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신 거잖아요. 네, 안 가면 못 갔어요. 저도 못 갔다가 상기생한 건데 못 가신 분은 다음에 또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거 잊게 돼요. 그죠? 가면은 그냥 내가 아닌 듯 그냥 거기에 흡수돼서 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제가 NFT 강의하는 거 아시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9년 이후부터 20, 21, 22, 지금 23년이죠. 23년인데도 저 이제 여기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오는데 그 코로나가 뭐 5만 명이 넘었대 어쩌대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이요. 지금 현재 좀 변종 코로나가 또 시작이 됐나 봐요. 사람들도 늘고 막 네, 그러니까 마스크 끼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코로나가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죠. 2020년도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영국의 콜린스 사전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년 동안 토탈해서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단어를 선정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12월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락다운, 봉쇄, 완전 봉쇄가 됐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중국이든 저희 딸이 호주에 있는데 호주에는 정말 업무를 안 할 정도로 정말 봉쇄가 됐었어요. 20년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라는 단어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럼 20년도에 코로나 있으면 21년도에는 여러분 여행을 어디로 가장 많이 가세요? 여행을? 코로나 기간이에요. 어디로 여행 가세요? 안 가죠? 못 가죠? 안 오, 정답! 뭐 하나 드리려고. 맞아요. 여행 가요. 누군가는 여행을 그 코로나 기간에도 가요. 저도 많이 갔어요. 엄청 많이 갔어요. 어디냐면 어느 지방이냐고요? 방콕이랑 맞아요. 방콕이요. 방콕 진짜 그 도시 많이 갔어요. 방콕. 그래서 21년도에 또 코로나가 이어졌죠. 방 안에서 방콕 가서 뭘 할까요? 맞아요.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서 21년도에는요 이 선정된 단어가 NFT예요. 그러니까 NFT, 암호화폐, 메타버스 이렇게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상자산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그런 컴퓨터 안에서만 많이 1년 동안 검색을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경쟁을 치열하게 했는데 NFT가 21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 사실 기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NFT 강사다 보니까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21년도는 코로나 영향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사업계획서, 각 기업마다 사업계획서에 NFT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주가가 상승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NFT가 가장 많이 호황을 누리던 때고요. 그리고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NFT 컬렉션이 특히 이거는 원래는 NFT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NFT는 사실은 2014년도에 그 케빈 맥코이 교수가 만든 퀀텀이라는 디지털 파일이 제일 최초의 NFT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정식 명칭이 NFT가 아니었기 때문에 NFT의 정식 명칭을 얻은 건 2017년도였어요. 2017년도가 가장 최초에 발행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소강 상태였어요. 그러다 21년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크립토펑크 이 NFT가 처음 발행됐다는 희소성 그리고 그 상징성을 가지고 이 NFT가 가장 많이 21년도에
이제 고가로 가격이 책정이 돼서 판매가 됐었는데요. 특히 이 크립토 펑크 9998번이라는 등번호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 하얀 머리에 녹색 눈을 가진 이 NFT가 21년 당시에 약 6천억 원 이상의 거래가, 여기 보시면 6,245억 원의 거래가 됐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안 놀래시죠? 이제는 뭐 우리 회사 워낙 커가지고 6천억 원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사실은 얘 파일이 이 디지털 이미지 하나가 6천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도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래 있죠? 서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을 가치를 높이려고, 그래서 더 높게 책정해서 거래를 하고자 자전거래를 했던 거예요. 둘이로 이렇게 우리 진서구 코치님이랑 이렇게 짜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 거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 요 마스크 끼는 외계인은 실질적으로 140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요것도 좀 고가긴 하죠. 아까 6천억이 좀 어이가 없지만 140억 원도 이 파일 하나가 140억 원의 거래가 될 정도로 NFT는 21년도에 아무튼 가장 많은 그 특혜를 누리던 그런 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플의 매일 첫 5천원, 이거는 조금 가치는 있어요. 약 14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장씩의 그림을 파일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본인의 영상 올린 다음에 이거 14년 됐을 때 5,000장이 모여진 걸 한 장의 디지털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콜라주 작품으로 묶어요. 그래서 얘를 NFT하고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 얘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조금 고가에 되긴 했어요. 얘도 785억 원. 그 얘는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어떤 노력이나 열정이나 그죠? 5,000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본인이, 이 아티스트가 여기에 투자한 모든 시간 여러 가지는 사실은 인정해주면은 해요. 가격에 비례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것도 단일 제품 상품으로서는 좀 고가에 지금 팔린 그런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21년도에 이런 사건들이 아무튼 다 일어났고, 그래서 NFT라는 단어가 선정이 될 정도로 이제 코로나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21년도에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전 세계 글로벌이 400억 원이 아니라 40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되었고, 2010년도에 비하면 40배 정도 거래가 이제 향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22년 지난해에 들어서 조금 NFT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침체가 왔어요. 근데 그 원인으로는 이제 하락된 원인이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죠. 이 영향이 있다고 그러고 각 나라마다 규제를 엄청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던 가격 때문에 이런 파일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고가에 팔리지? 그러니까 억이라는 단어는 그 금액의 단어는 기본이었으니까. 그래서 규제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NFT 시장이 사실은 아까 만약에 6천억 원짜리가 거래가 됐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자체에 거품이 많이 껴있던 거예요. 그리고 NFT는 여러분이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면 NFT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내가 거래한 거를 알 수는 없죠. 내 이름 자체를. 그런 익명성을 이게 그래서 이걸 악용을 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데 NFT 디지털 자산이 많이 사용이 되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기사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김 국회의원 사건 이런 거. 이게 다 그래서 NFT가 전체적으로 22년부터는 침체기에 들어왔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23년도 여전히 지금 우리는 지금 여름을 지내고 있지만 이 디지털 NFT는 겨울을 지내고 있어요.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지금 올해도. 그런데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각 기업,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죠. 그리고 중소기업, 뭐 블록체인 전문 기업부터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울 때 파생 상품, 서비스를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NFT라는 단어를 가지고 블록체인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언젠가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디지털 자산 그리고 블록체인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시장은 4차 산업을 가면서 우리가 지금도 접하고 있지만 체감을 못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블록체인은 무조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이걸 개발해서 우리 실생활에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마다 미리 가장 어려운 지금 시기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NFT라는 것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억이라는 금액이 기본이라면 물론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과연 합당할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거래가 되더라도 이게 내가 제대로 샀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NFT가 진정한 디지털 시장을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려면은 사실은 그 가격이 하나에 대한 파일에 대한 가격이 정확한지 맞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FT 뱅크라는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그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을 해서요. 그 5,000개가 넘는 각각 하나의 컬렉션들을 각 거래소가 많죠. 오픈시나 뭐 슈퍼레어나 많은 글로벌 거래소부터 해가지고 그 모집을 해서 같은 컬렉션 하나에 대한 가격이 다르거든요. 마켓마다. 그것을 종합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해줘요. 그게 지금 5,000개가 넘게 하고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산출된 어느 금액이 책정된 이 금액이 타당하다라고 책정된 NFT 디파이 아시죠? 디파이 NFT 파이라는 플랫폼에서 그 내가 맡긴 NFT를 가지고 암호화폐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가 지금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바닥에서는 계속 이렇게 작업을 안전하게 탄탄하게 해나가고 있는 게 바로 NFT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28년도까지는 매년 23% 정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다 좀 멈출 수도 있어요. 예측이에요. 성장치. 이렇게 NFT가 지금 우리 블록체인하고는 꼭 필요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술인 거고요. NFT가 그럼 무엇일까요? 도대체 NFT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가격이 막 6천억 원에, 140억 원에, 700억 원에 NFT는 이 앞에 우리 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에요. 그 토큰은 일단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인데 영어로 Non-Fungible Token, 그래서 앞에 non, 아니다, 대체가 안 된다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앞에 영어로 NFT를 해서 빼서 Non-Fungible Token의 약자 앞에 글자만 딴 게 NFT인 거예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한 게 NFT고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실물 자산이든 아니면 디지털상에 있는 나의 어떤 자산이든, 아니면 내 갤러리에 있는 내가 찍은 멋진 영상이든 어떤 거든 디지털 파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을 토큰화하면은 다 되는 게 바로 NFT인 거예요. NFT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NFT 무료 발행하는 체인이 있죠. 그리고 플랫폼 저도 제 휴대폰 앱에 깔려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도 여기서도 바로 NFT 하나 제가 생산해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NFT는 일단 토큰이에요. Non-Fungible 토큰. 이 토큰은 하나하나마다 다 보유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저도 이제 아토 플랫폼 가지고 있잖아요. 아토 아이디 하나. 그럼 제 이름으로 아토 아이디가 하나일까요? 두 개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그 여러분은 혹시 두 개 가지고 계신가요? 내 이름 하나로? 없죠. 이름 하나에 아이디 하나. 이렇게 NFT도 그 각 객체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하나,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FT 파일을 뭐 10개를 발행했다?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다 있는 거고, 뭐 1000개를 발행했다? 그럼 1번부터 1, 2, 3, 4, 1000번까지 이렇게 객체 하나에는 아무튼 아이디가 하나 달려있어요. 근데 이 발행하는데 NFT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 다 다르죠? 디지털. 뭐야, 다 다르면서 1번, 2번, 3번 붙여져 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야구 같은 거. 우리 지금 야구 시즌이잖아요. 하반기 야구 시즌인데 응원하는 팀이 조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근데 야구 같은 경우에 유명한 선수들 은퇴한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 이대호 선수의 명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홈런 몇 번, 뭐 이런 거 명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그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거 장면은 하나죠. 그걸 만약에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파일을 10개를 만들면 1번, 2번, 10번까지 붙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아이디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10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100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고유번호가 붙여있는. 그러니까 NFT는 파일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건 아니고 하나는 다 다른 종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똑같은 종류 10개면 그 만든 파일 개수에 따라 1번, 2번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유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같은 영상이라도 거래되는 가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NFT의 특성입니다. 고유번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라는 소유자는 누구라는 걸 증명해주는 게 바로 NFT입니다. 그 이제 우리 회사도 나중에 메타버스 플랫폼 우리 다우조직이잖아요. 그 만들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그 안에 내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게 바로 NFT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자산. 그리고 NF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처럼 발행이 수억 개, 무한정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한정이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제가 뭐 발행된 거 보면 한 3만 개 정도 한 파일이. 근데 보통은 뭐 1000개, 10,000개, 많으면 보통 10,000개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서 희소성이 있는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자산, 디지털 자산이 NFT라고 보시면 돼요. 희소 가치가 있어요, NFT는. 그리고 또 등기관리증은 NFT에 대한 그 하나 파일이 있으면 거기에 인터넷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파일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인터넷 요거는 이제 제가 세부 구조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디지털 이게 등기관리증 같이 등기관리증 이 건물의 등기관리증 보면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는 어디 뭐 공명은 어디에 있는지 이름은 뭐 부정빌딩 이런 식으로 다 등기관리증에 써 있잖아요. NFT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NFT를 일반적으로 등기관리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 암호화폐처럼 교환이 안 돼요. 1번, 2번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아토 아이디 안에 제 디지털 자산이 많지가 않은데 자산이 많은 회원님께 내 거랑 바꿔주면 바꿔줄까요? 안 바꿔주잖아요.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암호화폐하고는 다르게 서로 교환이 안 되는 디지털 자산이 바로 NFT인 거예요. NFT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들 때 투명성과 불변성. 이게 NFT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특성이 다 들어가져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증명되는 디지털 파일. 이것을 NFT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내 디지털 상에 내 자산, 내 거를 그 소유를 증명해주는 게 NFT라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NFT 세부 구조가 스마트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메타데이터, 미디어 데이터로 돼 있는데 제가 먼저 미디어 데이터가 뭔지 설명을 먼저 거꾸로 해드릴게요. 잘게 보세요. 미디어 데이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원본이죠. 이거는 그 BAYC라고 지도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이라는 그 NFT예요. 그 컬렉션의 한 개, 하나의 파일이에요. 이게 얼굴이 사진이 그림이 딱 보이는 것. 이게 이 원본이잖아요. 이 원본을 표현하는 게 바로 미디어 데이터인 거예요. 내 디지털의 원본. 원본은 미디어 데이터. 그러니까 미디어 데이터는 좀 용량이 커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런 파일, 이미지 파일만이 아니라 영상, 아까 제가 짧은 영상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 영상도 다 미디어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블록체인상에 저장이 안 돼요. 용량이 커서 만약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저장되는 가격도 좀 비싸고 수수료도 높아서 실질적으로는 이 원본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외부 매체, 클라우드 아시죠? 데이터 안에 다른 일반 외부 데이터 안에 저장이 돼요. 그럴 때 예전에는 저장을 할 때는 HTTPS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앙집중형 주소 안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IPFS 해서 분산 저장된 매체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HTTP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우리 대표님 책 참 좋아하시잖아요. 대표님이 좋아하는 책의 HTTP 개념이다 하면은 그럼 그 책이 만약에 무정 빌딩이다. 그러면은 대표님 저한테 그 책을 좀 구해와라. 그러면 어느 도서관에 있으니 구해와라. 그러면은 HTTP인 경우에는 이 책은 양산 도서관에 있어. 그럼 제가 HTTP 양산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IPFS는 분산 저장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저장돼 있지? 가까운 데는 어디 있지? 그 검색을 하면 가까운 데도 있는 거예요. 그 컨텐츠 기반이고 얘는 그 주소 찾아가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IPFS가 지금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그리고 중앙집중형은 만약에 그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가 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 뭐 해킹이 된다든지 또 어떤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잘못된다든지 하면 내 원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IPFS는 분산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용도가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IPFS 주소를 이용해서 외부 매체에 저장을 많이 합니다. 일단 미디어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 저장이 안 돼요. 원본은. 두 번째는 이제 메타데이터예요. 메타데이터가 등기권리증. 아까 제가 주소는 어디에 있고 이름은 뭐고.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안에 이 무정비인들이 건물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주소만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등기권리증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작품 이름, 설명, 그리고 이 무정빌딩이라는 NFT 이거는 이 주소에 있어라고 복명로 34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글로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메타데이터예요. 메타데이터.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가 등기권리증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얘도 역시 텍스트로 다 글자로 저장이 돼 있지만 얘도 외부 매체에 용량상 저장이 돼 있어요. 블록체인이 생각보다 용량이 크진 않아요. 그렇다면 세 번째.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세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에 하면은 디파이, 금융이죠. 꼭 필요한 게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판기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저랑 계약하고자 하는 우리 서로 매도자의 서로 마음이 맞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 자판기 비유를 해요. 오면서 제가 뭐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이 자판기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1,000원이에요, 물이. 근데 제가 동전이 800원밖에 없어서 800원 넣고 누르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200원이 모자라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800원인데 내가 1,000원이 있어서 넣으면 그러면 물이 나올까요? 나오고 또 200원도 저한테 주죠.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딩을 미리 다 이 안에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오류가 안 생기도록 정확하게 다 이건 얼마 이건 미리 다 해놓고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비로소 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코드로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로열티, 그러니까 원작자가 제가 이걸 NFT를 발행했다 치면 제가 원작자잖아요. 제가 이걸 만약에 10개 너무 약한가? 한 100개의 NFT를 제가 발행을 했어요. 이 100개 중에서 제가 원작자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NFT인데 너무 괜찮아. 이게 파일이 너무 예쁘네. 하고 막 거래를 해서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좋을 때 그냥 갖고 있지는 않고 판매할 수도 있죠. 그러면 판매를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둘이서 이루어진 거래의 그 수익 있죠. 거기 나오는 차액. 그 차액에 그 원작자에게 발행한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주는데 아까 보신 그 원숭이 있죠. 걔는 2.5%의 수익을 크리에이터 원작자에게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무튼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도 증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작자에게 누구인지 원작자에게 또 로열티도 지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는 금융에 관련된 거잖아요. 돈. 그래서 다 이게 이루어지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제가 하나 어떤 구조로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기억나시죠? 예. 맨 처음에 본 거.
오픈시도 아시죠, 여러분? 오픈시? 글로벌 우리 NFT 마켓 아시나요, 오픈시? 네. 이 오픈시에서 제가 이 원숭이를 검색을 해봤어요. 이 파일이 이렇게 보이는데 얘의 아이디는 뭐냐면 3864번이에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도대체 누가 거래를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나, 제가 이 계약 주소 이렇게, 주소는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자가 우리가만 알고 있는 그 지갑에 나의 아이디, 즉 번호로 나만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 이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눌러봤어요.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겠나? 오픈시에 가서 해봤더니 오픈시는 이더리움 거래예요. 이더리움 거래였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거래가 되는 건 다 이더스캔에 올라와 있어요. 그 이더스캔 거래 내역이 트랜잭션이 다 하나를 꼼꼼히 나와 있어요. 아까 6천억 원짜리 그것도 이더리움 그 이더스캔 추적을 통해서 이게 이상하다, 거래가 온전한 거래가 아닌 것 같네 하면서 이 지갑 주소를 통해서 알아낸 거였어요. 이게 둘이 이렇게 한 자전거래였구나 하는 게 그래서 나타났던 거고요. 이더스캔에 아까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계약이 그래? 이걸로는 암호화돼 있는 거라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이거 계약 그래서 한번 따라서 읽어봤더니 토큰 URI가 뭐냐면은 이게 11번이거든요. 아까 11번 3864번이었죠. 그래서 제가 3864 여기다 쳐봤더니 아까 그 원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까 네가 그거는 이렇게 이 주소에 있어.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미디어 데이터는 원본을 갖고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디어 데이터가 원본인데 원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주소만 있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에도 주소만 있는 거예요. 원본의 주소만. 그래서 제가 주소를 이렇게 클릭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아직도 안 나오고 네 아까 그 원숭이는 이러이러한 이 주소에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타데이터. 이게 등기권리증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다 이게 숫자, 글자로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또 IPFS라서 제가 내 원본을 빨리 보고 싶어서 일단은 클릭을 해봤는데 IPFS 이게 노트북에 연동이 돼야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확장을 했더니 이제 원본이 열렸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메타데이터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제가 아예 열어드릴게요. 아까 생각해보세요. 모자는 낚시꾼 모자 같은 걸 노란 걸 썼는데 배경이 등 배경이죠. 이 백그라운드에는 약간 녹색, 군 다녀오셨으면 약간 국방색 같은 그 등이 백그라운드 그랬어요. 그림에 눈은 여기서는 보드라고 그래요. 지루하게 보이나 봐요. 그리고 털은 막 색깔이 노란스러웠고 옷은 검은색인데 구멍난 티를 입고 있었어요. 입에는 풍선껌을 이렇게 설명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으로는 내가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데이터에 올라온 주소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 주소를 검색해 봤더니 드디어 내 원본을 미디어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NFT를 구매한다 하면은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본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는 그런 관련된 주소 그런 것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스마트 컨트랙트 이게 그 NFT의 그냥 세부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NFT는 도대체 어떻게 활용이 될까? 일단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게 PFP NFT예요. 프로필 픽처 그래서 신분증. 아까 그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PFP가 디지털 신분증인 이유는 카톡에 제가 이제 카톡을 하는데 카톡에 제가 거기 아까 그 발리 맨 처음에 초기화면 발리 사진이 너무 예뻐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카톡 프로필에 올리면 그거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죠?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신분증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PFP NFT가 디지털 신분증인 이유는 이게 메타마스크 등에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내가 구매를 했다면 내 지갑 안에 그 주소로 다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소유자가 누구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NFT를 가지고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면은 법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나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PFP NFT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구매자만 사용 가능한 거. 그래서 이거는 PFP NFT는 커뮤니티에 많이 활용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에 우리 카톡도 그 프로필 사진 하면 동그랗잖아요. 트위터도 동그래요. 근데 얘는 안 동그랗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육각형 NFT, 요 육각형 모양을 안에 파일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SNS는 다 NFT를 구매한 자들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트위터에서도 조금 NFT 구매자들을 조금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딱 보면 다 뭐 동그라미 있다가 이렇게 육각형 딱 있다가 나는 좀 고가의 NFT 구매자야 이런 거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게 디지털 신분증의 그 NFT, PFP NFT고요. PFP NFT를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크립토 펑크. 맨 처음에 봤던 크립토 펑크인데 얘는 2017년도에 발행이 됐고요. 5가지 종류로 발행이 됐어요. 남자, 여자, 좀비, 유인원, 외계인. 이렇게. 그래서 총 10,000개가 발행이 됐고요. 남자가 6,000개, 외계인이 9개. 그러면 우리가 NFT는 아까 소유권, 희소가치가 있는 희소성을 증명해주는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걸 했죠. 희소가치. 어떤 게 그럼 가장 희소가치가 있나요? 4개. 발행은 10,000개 중에 가장 적게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게 희소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좀비가 88개가 만들어졌죠. 1,700발 이거는 그냥 고가일 때 1,700달러에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유인원 24개 중에 5,000, 얘는 5,700달러에 거래가 되고, 그리고 얘는 외계인은 9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8,500달러에 거래가 되던 이렇게 희소가치가 있는 게 바로 NFT인데, 그 중에 여기 중에서도 이 8348번은요 NFT 얘네들이 10,000개가 하나하나마다 액세서리 다 있고 하나씩 가지고 있죠. 이렇게 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7개 종류를 내 몸에 장착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8348번은 7개를 모두 장착한 유일한 NFT, 유일한 크립토 펑크예요. 여기 보시면 담배, 귀걸이, 점, 이빨, 점, 귀걸이, 모자, 수염, 선글라스 다 장착을 하고 있는 유일한 10,000개 중에 하나. 얘 굉장히 희소가치 있는 아이죠. 이거 구매하는 사람. 이렇게 NFT는 얘네들이 이렇게 SNS에 이걸 하나를 내가 구매한 거를 그 프로필에 올려놓으면 NFT 보유자구나 확인이 되는 게 바로 PFP NFT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루한 원숭이, 그 원숭이 마돈나. 그러니까 마돈나가 구매해서 6억 원에 구매해서 고가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NFT거든요. 꺼주세요. 어딨지? 얘는 얘도 똑같아요. PFP. 얘 그런 NFT인데 얘는 가장 좋은 게 제가 PFP NFT는 커뮤니티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커뮤니티. 이렇게 모임이. 왜 그래? 특히 이 BAYC는 그게 좀 고가예요. 금액이 예전에 막 억억 소리 나던 그런 아까 그 마돈나도 6억 원에 구매를 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프로필 사진으로 다 올려놓으면은 나는 부자야. 그리고 부의 상징성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NFT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커뮤니티 회원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마돈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스타들이 이 NFT를 구매를 해서 자기네 행사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하면서 커뮤니티를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데 BAYC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세 번째, 지적재산권.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발행한 원작자예요. NFT 발행한 원작이야.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아까 100개 발행했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원작자인데 이게 막 다 100개가 거래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다, 지적재산권. 원작자의 그 지적재산권이다. 어떤 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제가 이게 저작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작권이 뭔지 아시죠? 저작권. 원작자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만들었다는 그 증명하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발행한 NFT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소유권만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작권까지 가지고 계시나요? 저작권까지 다 가져가야지. 아니 근데 저작권 저작권
아까 크리에이터, 창작자가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제가 발행한 크리에이터, 창작자에게 그 거래가 될 때마다 2.5%의 수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원작은 이 첫 작품은 만든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소유권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BAYC는 그 쉽게 얘기하면 저작권까지 다 넘겨준 거예요. 저작권까지. 그래서 거기 거래가 될 때마다 나오는 수익 그리고 또 이 원작을 통해서 자기가 구매한 이 원숭이를 통해서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하는 거 이렇게 그거에 대한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디다스를 많이 예시를 드는데 아디다스도 이 NFT를 원숭이를 구매를 해가지고요. 이게 실물 상품에 디지털 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산에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신발에 의류 스포츠 회사니까 신발에 그걸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 NFT 원숭이 모양을 이렇게 티셔츠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와인 농장을 운영하는 개인은 다 이렇게 본인이 구매한 걸 와인 태그를 다 붙여가지고 이걸 판매를 해서 자기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원작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주지 않았으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근데 이 BAYC는 지적재산권 원작자에 대한 권리까지 다 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수익을 할 수 있으면 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BAYC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커뮤니티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고가로 판매도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NFT입니다. 프로필 NFT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틸리티인데 이 유틸리티가 NFT는 디지털상의 자산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나에게 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념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NFT하고 다른 개념으로 어쨌든 NFT도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틸리티 NFT는 구매한 자, 소유자에게 실제적인 특혜를 주는 게 바로 유틸리티 NFT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보면 이게 신세계 그룹에서 발행한 유틸리티 NFT인데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이름이 푸빌라거든요. 얘네들이 푸빌라라는 이름을 가진 유틸리티 NFT인데 실질적으로 신세계 하면 백화점도 있죠. 신세계 그룹에서 운영하는 게 많죠. 쇼핑몰도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NFT를 구매하는 회원들에게 그런 특전을 주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뭐 주차권을 얼마 싸게 해준다든지 무료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스카이라운지를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실질적인 내 경제 생활에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유틸리티 NFT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벨리곰이라고 해서 롯데에서 만든 NFT거든요. 얘도 롯데 시네마 같은 거 그런데 이용한다든지 롯데 홈쇼핑 이용한다든지 하면은 이 소유자들에게 금액을 좀 할인해 준다는 특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틸리티 NFT는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면 내 경제에 도움을 주는 NFT가 유틸리티 NFT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QR 코드 저 요즘에 그 우리 아크팜스라고 혹시 쇼핑몰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거기도 QR 코드 있잖아요. 가게 계산하면은 앞으로는 우리 회사도 다 QR로 김미서 시스템이 결국은 QR로 갈 거예요. 이제는 뭐 종이가 아니라 발행이 아주 간단하게 NFT도 QR로 인증이 되는 그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유틸리티 NFT가 실질 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조폐공사 돈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금도 만들어내는데 금 기반의 NFT가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0.1g짜리부터 해가지고 좀 고가의 금액이 금 발을 이렇게 쭉 만들어냈어요. 가격별로 만들어내고 내놓은 다음에 하나하나마다 NFT를 다 번호를 붙여서 이 NFT를 구매한 구매자들에게는 일단 디지털 파일로 NFT 소유권을 주잖아요. 주는데 이 실물금 있죠. 실물금. 이것은 이 회사에서 안전하게 이중장고 금고를 통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금 가격은 오르기도 하죠. 내리기도 하죠. 오르기도 하죠. 근데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NFT 내가 포기를 하고 난 이거 나 그냥 받을래. 받아서 내가 그냥 금은방이나 어디 가서 거래를 해서 내 경제에 도움을 주게 할래. 이게 바로 금 NFT예요. 유틸리티. 뭐 금이 10만 원짜리가 뭐 100만 원 가고 이러지는
해도 어쨌든 이 NFT에 투자를 NFT 구매 금을 발을 구매해서 NFT 통해서 이제 아무튼 투자 자산으로 만들어냈다는 건데 이제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NFT는 디지털상의 내 파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어쨌든 만들어진 거랑 내가 교환을 하는 거예요. 얘가 내가 구매한 게 10g짜리다. 그러면은 여기 번호가 몇 번이 써 있을 거죠. 그러면 내 NFT를 반납을 하고 이 실물금을 받아서 판매를 해서 내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바로 유틸리티 NFT의 특징인 거예요.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저렴한 것도 많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와 기사가 지난 7월에 어마어마하게 막 나왔는데 다 나온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핵심을 하는 게 이거 STO라는 거예요. STO. 이게 뭐냐면은 토큰 증권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이름이 정확하게 명칭이 안 나와서 증권형 토큰 그랬어요. 아, 증권이면 증권이지 토큰은 또 뭘까요? 보면은 실물 자산. 실물. 이 STO는 실물 자산인 거예요. 가상 디지털산의 자산이 아니에요. 실물 자산을 여기 보시면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뭘까요? 분산 원장. 분산 원장. 이게 뭐냐? 분산 원장 하면 생각나는 단어? 블록체인. 네. 실물 자산이 토큰화 되는 거거든요. 증권이 토큰화 되는 거예요. 실물 자산이 분산 원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종이 증권을 디지털로 만든 토큰으로 만든 게 토큰 증권인데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한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상자산하고 실물자산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가상자산은 이제 탈중앙, 블록체인이죠. 실물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 집중되는. 그래서 증권은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완전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잖아요. 증권. 그래서 토큰 증권도 자본시장법에 지금 법 규율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토큰 증권이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법제화가 잘 구축이 되면은 거기에 영향도 받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토큰 증권을 아무튼 토큰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금액이 좀 고가의 거 있죠. 한우, 그다음에 음악, 미술품, 고가의 미술품, 부동산이 부정 빌딩을 제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고가의 아이들을 혼자 투자하기가 어려운 걸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조각 투자라고 아마 젊은이들은 알고 조각 투자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STO 토큰 증권이거든요. 그게 다 쪼개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NFT하고는 약간 달라요. 근데 NFT도 사실은 이 하나를 가지고 1번부터 10번, 100번까지 다 쪼개서 하나하나 이게 파는 개념인데 얘도 똑같은 걸 가지고 그냥 쪼개는 거예요. 이 하나 속에 파일을 발행을 토큰을 10,000개 만든다든지 10만 개 만든다든지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구매한 숫자만큼 이거 만약에 내가 10개를 구매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나의 수익을 얻는 게 바로 이 STO 토큰 증권이거든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많이 우리나라도 지금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디지털 우리 NFT나 이런 게 법이 법제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토큰이 이렇게 법제화되도록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4년 샌드박스 규제라고 해서 이런 회사들에게 4년의 특혜를 주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법제화가 되기 전에는 4년에 한 번 다시 갱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계속 하겠다. 회사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카사라는 우리나라 부동산 그런 수익증권 거래소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소를 DABS라고 해요. 뎁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쪼개진 한 장의 파일, 토큰 하나가 뎁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뎁스를 여기서는 한 장 하나에 토큰 하나에 5,000원에 판대요. 그 여러분 이 건물에 투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내가 있는 만큼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5에서 10% 이게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실제 부동산을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구매를 해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안정적이라고는 하고 15%까지 연간 15%까지 수익률도 난다고 하지만 보통은 3에서 5% 정도예요. 그러면은 굳이 STO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요? 연간 10%라고 쳐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 회사에 더 좋은 플랫폼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연간 10% 나는 수익을 여기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회장님 말씀하실 때 제주 호텔 말씀하셨잖아요. 제주 호텔도 사실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다 건물을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투자를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산만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뭐 500만 원어치 산다든지 예를 들면 하나에 여기는 5,000원이지만 우리는 5,000원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500만 원 산다든지 좀 여유 있으면 뭐 1억 원어치 산다든지 이 뎁스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STO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NFT로 발행을 해서 거래를 한다고 예전에 하셨는데 다 앞으로 이루어지겠죠.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점. NFT는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거지만 이 STO는 임대 수익을 그냥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건물을 내가 구매한 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어떤 지분을 내가 획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내가 받는 거지 소유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NFT랑 STO는 그런 차이는 있는데 발행하는 종류는 어떤 개념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카사가 부동산이 일단 건물주가 있어요. 이 건물주가 신탁회사에다가 나 이거 그냥 이 건물 판매를 할래. 그거 맡겨요.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해서 건물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감정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카사에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허가를 받은 이 카사 이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신탁회사에 의뢰를 하면은 여기서 토큰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뎁스를 다 쪼개서 몇십만 개 발행을 해서 우리한테 공모를 해요.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그럼 모집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만큼 투자자가 다 모집이 되면 그 금액이 얼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시 카사에서 신탁회사에 넣으면 신탁회사에서 그 금액을 건물주에게 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법으로 잘 규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건물에 대한 어떤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안전해요. 이게 바로 STO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디지털 파일보다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죠. 얘네들이 답습을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1년 3월에는 얘가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AI가 만든 자기 자화상인데요. 얘가 8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인공지능이 만든 이 파일이, 그림이. 이 소피아는 이게 소피아예요. 이게 인공지능, 소피아라는 인공지능인데 이 모델이 오드리 헵번을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있는지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얘가 2017년도에 얘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한국에. 그리고 이 소피아라는 아이는 인공지능은 벌써 한 60년 전 이렇게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던 AI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얘가 10위권을 획득을 했대요. 인공지능이 AI가. 참 세상에 그게 2017년도에 벌써 이렇게 인공지능이 소피아라는 애가 벌써 NFT 만든 아까 그 그림이 8억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AI 휴먼 아티스트래요. 탈중앙이면 일단 블록체인이잖아요. 얘는 이름이 보토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 보토라는 인공지능은 다오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오 조직이 확보가 돼 있고 이 다오 지금도 현재 매일 작업을 이 아이가 생성해내는 파일이 그 이미지들이 여기서 거버넌스 다오 조직 돼 있는 보토 이 NFT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그 사람들이 거래를 통해서 이게 일단은 만들어진 파일이 뭐 4,000장에서 8,000장까지 만드는데 350개 매주 추려가지고요. 이걸 거버넌스 여기에 있는 소속된 커뮤니티 회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괜찮은 선정된 그것을 NFT 해서 이렇게
슈퍼레어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거래소에 올려요. 이게 바로 그 보토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걸 NFT로 판매를 해서 벌써 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AI가 NFT로 올리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계속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디지털 파일이 더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빨리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카카오 브레인에서 칼로 말고도 여러 종류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내는 NFT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인 칼로가 있는데요. 지금 2.0 버전이 나왔고 약 3억 장 이상의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예요. 미리 학습을 해서 얘는 3초 안에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도 다양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칼로라는 아이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그런 디지털 그림이거든요. 얘는 NFT는 아직 아닌데 이런 추세라면은 카카오 브레인도 NFT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칼로 홈페이지에 가보면 천안에 제가 이렇게 천안 관광 명소 베스트 3 좀 선정을 해줘 라고 제가 여기다 키워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봤던 이것도 키워드를 통해서 생성을 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키워드를 줄 때마다 똑같은 파일이 그림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달라요. 이게 바로 NFT 개념인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여기 어떤 명소예요? 이름은 모르는데 천안에 혹시 뭐 있어요? 이렇게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천안하면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립기념관 좀 생성해달라고 키워드를 넣었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 실질 독립기념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답습을 3억 장이나 해도 그 지도, 구글 어스처럼 지도를 딱 실질 이거 찍어서 나오는 게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아직까지는 많이 다르죠? 이거 맞나요? 이게 독립기념관이에요. 제가 이게 독립기념관이 얼마나 근접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찾아봤더니 전혀 다른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미지로서는 이렇게 실질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뭐 좀 추적을 해줘 만들어줘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제가 우리가 인천이 저희가 여기는 무정 빌딩이지만 저희는 동양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제물포역에 있는 동양 빌딩을 생성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동양 빌딩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동양 그 기와집 같은 거 동양에다 뒤에 빌딩 진짜로 그렇게 생성을 앞에 3개를 해봤는데 할 때마다 앞에 그 기와집 근사한 기와집 옛날에 궁궐 같은 앞에는 그게 동양이고 빌딩 뒤에 건물이 다 그 뒤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는 안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뭐 무슨 만약에 뭐 고양이를 한다 그러면 방울을 뭐 무슨 색 방울을 단 어디에 단 머리에 단 고양이를 빨간 고양이를 생성해줘. 예를 들어 이런 거는 다 정확하게 만들어주는데 실질적인 거는 오류가 많아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NFT를 장악할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신문 기사에 이런 막 나왔어요. 이게 종이 자격증, 종이로 받는 게 아닌 앞으로는 다 배지로 NFT로 그 소유자가 자격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앞으로는 증명을 해야 될 거고 지금도 공연 티켓은 암표 결의 방지를 위해서 NFT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QR코드 있죠. 그거만 딱 찍으면 이제는 들어가는 시대. 정부에서 이렇게 기사를 낸 거예요. 앞으로는 그 과학기술부에서 23년도 한 해를 민간하고 공공 같이 연합을 해서 블록체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하는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NFT도 블록체인에 굉장히 필요한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성장을 해나갈수록 NFT도 덩달아 동반 성장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NFT, 블록체인, 디파이, 빅데이터 이런 우리 회사의 모든 전반적인 학과 과목들이 여러분이 좀 앞서가신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 가서 블록체인 나 배웠어? 4차 산업? 알고 있어. 벌써 우리 4차 산업 시대잖아.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시대가 곧 입에서 나올 날이 올 거예요. 자랑스럽게 우리 아카데미를 자랑하셔도 될 거예요. 자신 있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인재는 속담이에요.
회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빨리 가고자 작정을 하면 혼자 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손잡고 가라고 그러고 하고,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외나무 되고 싶으면 혼자 서고, 푸른 숲을 이루고 싶다면 함께 가라는 이 인도는 속담이 전 너무 좋아서 요즘 같이 힘든 마음으로 많이 힘든 지금 우리 저는 누군가 그래, 빨리 멀리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빨리 멀리 가면 진짜 좋지. 근데 사람은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 내가 욕심입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좋으세요? 멀리 가는 게 좋으세요? 빨리 멀리 가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빨리 멀리 가야 돼. 그런데요, 빨리 52.19km 얼마나 빨리 가시려고요? 쓰러져요 중간에. 빨리 멀리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을 달고 우리 회사가 빨리 휙하고 멀리 가면 좋지만 그걸 우리가 사람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는 뭔가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빨리 가는 것보단 우리 300년 살 거잖아요. 아닌가? 300살까지 살 건데 3분의 1도 못 자랐는데 그냥 살려나 봐. 300년 살 거잖아요. 멀리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초지하지 마시고 멀리 손잡고 함께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원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힘들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다 쓰러지고 싶냐고, 빨리 가다 쓰러지실 거냐고, 우리 손잡고 빨리 가자고 해서 제가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걸 이용해서 제가 혼자 감동을 받는 그런 인디언 속담이에요. 여러분도 멀리 가실 거죠? 네. 그러면 천천히 손잡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